안녕하세요. 축진몽입니다. 지금 이제 얘기해 볼 거는 리버풀 빌라전 얘기하면서 살라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와의 또 빅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빌라전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리버풀이 경기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100% 경기력이 회복됐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그 정도의 경기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위기 상황도 존재했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가 바로 직전 시티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느린 후방 빌드업으로 되게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옛날에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감독이 했던 축구랑도 저는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뒤쪽에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가 공 잡고 선수들이 달려들 때까지 기다리고 센터백들 활용하면서 천천히 빌드업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리버풀이 그거에 대한 리액션을 하면 너네 우리한테까지 왔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느리게 패스하면서 풀어나가 줄게. 그리고 리버풀의 1차 압박 라인을 빠져나가면 그때부터는 빠르게. 이런 식으로 축구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맨시티전에서 재미를 봤던 부분이고 리버풀전에서도 이어졌고 이렇게 됐었는데, 초반에 이제 빌라의 느린 빌드업이 몇 번 통했어요. 한 두세 번 정도?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로저스의 가마차기가 골대에 맞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사실 골대에 맞는 거 다 골 들어간 걸로 가정을 했을 때는 한도 끝도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 골이 들어갔으면 또 경기 분위기 완전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골대를 맞으면서 리버풀이 위기를 넘겼고, 그 다음에 저는 그런 전술과 맞아떨어지는 소보슬라이의 선발 투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르츠를 공미로 투입시키는 게 아니라 소보슬라이를 공미로 투입시키면서 소보슬라이의 그런 압박하는 재능, 압박 강도 이런 것들이 이 빌라의 느린 후방 빌드업 축구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슬롯의 생각과 빌라의 전술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면서 맞춤 전술에 잘 대응이 된 그런 그림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빌라는 후방에서 시티전과 다르게 실수를 연발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실수가 시티의 최전방 자원과 리버풀의 최전방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 역할을 했던 선수가 저는 소보슬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빌라의 실수를 유발해가지고 자신들의 실수로 이 살라한테 허무한 패스 미스했고, 거기서 살라 마무리도 침착했던 것 같아요.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았고 또 약발이었는데 잘 마무리하면서 살라의 선제골이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빌라전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영상의 본론, 리버풀 대 레알 마드리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상대 전적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풋몹에는 2014년부터 집계된 상대 전적이 있더라고요. 그 전 전적은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찾아올 수 있는 것만 찾아봤는데 리버풀 1, 레알 마드리드 7입니다. 그 상대 전적 자체는 레알 마드리드가 리버풀한테 상당히 좋은 편이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레알 마드리드를 되게 어려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리버풀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편이라고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클라시코 승리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분위기 좀 제대로 탔거든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5점 차로 라리가 선두에 올라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간 이런 분위기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게 약간 타이밍상으로도 리버풀과의 경기 전전 경기인 거잖아요, 엘클라시코가. 근데 거기서 만약에 졌으면 리버풀과의 경기도 되게 휘청이면서 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되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세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엘클라시코 전을 또 생각해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마드리드 더비를 거의 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대패를 했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를 알론소가
빠르게 바로잡은 게 되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으면서 이렇게 쭉쭉쭉 타고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발렌시아 상대로 대승을 거뒀거든요. 사실 제가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건 발렌시아도 그렇게 좋은 축구를 하진 못했어요. 막 수비 위치가 잘 안 정해져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명이 막 한 명한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수비가 감독이 정해서 야 비니시우스한테 2명 붙어 뭐 요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그냥 선수들이 뭐에 홀린 듯이 정신 못 차리고 따라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발렌시아는 후자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지금 팀 상황도 별로 안 좋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좋은 경기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발렌시아전 4대0 승리는 레알 마드리드 이번 시즌 경기 중에 가장 좋은 경기력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좋은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반전부터 3대0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교체하면서 선수들 체력 관리를 알론소가 시켰어요. 후반전에 미드필더 카마빈가 세바요스 집어넣으면서 또 주전들 좀 빼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 공격수들도 교체로 빼주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리버풀전 준비를 좀 잘 한 상태로 이제 오게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리버풀도 어쨌든 간 빌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러니까 연패 흐름을 끊었고, 뭐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약간은 최하위점보다는 반등을 한 상태로 레알 마드리드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리버풀의 플레이 컨셉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버풀이 25, 26 버전으로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난 경기에 했었던 24, 25 시즌 느낌으로 갈 것인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버풀이 25, 26 느낌, 그러니까 비르츠 넣으면서 뭔가 새로운 팀 컬러를 찾으려고 한다면 저는 레알 마드리드한테 고전할 것 같습니다. 근데 빌라전대로 한번 플레이를 해본다면 저는 그래도 한번 안필드기도 하고, 그래서 리버풀이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꼭 이런 경기에서 어느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생각이 있으면 꼭 축구는 이렇게 하다가 또 반대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 리버풀의 게임 컨셉이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난 경기 좋았으니까 지난 경기처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저는 로버트슨 선발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케르케즈가 리그 경기에서 선발로 안 나오긴 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무리하면서까지 케르케즈를 넣기보다는 경험 많은 로버트슨으로 이 시기를 잘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지난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2대0으로 잡았을 때 라인업입니다. 그때 리버풀은 어느 정도 거의 풀 멤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레알 마드리드는 그때 당시에 비니시우스가 부상이고 막 이래가지고 완벽히 레알 마드리드가 원하는 멤버로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레프트백이 카레라스인데, 그때는 막 맨디 나오고 또 여기에 추아메니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길러가 있는데, 길러가 그 당시에 거의 최저점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는 길러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울 아센시오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센터백 듀오가 디나이선 밀리탕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랑은 상당히 다른 라인업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레알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멤버 자체, 분위기 자체는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양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여기에 가장 많은 선수 중에 가장 다른 선수 누구냐? 저는 바로 음바페입니다. 음바페가 그때 당시에는 적응을 하던 시기였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적응을 해가지고 날아다니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음바페를 또 잘 막을 수 있을지,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또 추가적인 걸 얘기해보자면, 저는 이제 중원의 무게감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추아메니, 카마빈가, 벨링엄, 저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3미들 구성화라고 하면 요게 제일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벨링엄은 글쎄 이 어깨 부상 이후에 가장 최고점을 찍었던 경기가 저는 발렌시아전 같거든요. 바로 직전 경기. 그래서 벨링엄이 특히나 무서운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추아메니 벨링엄은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카마빙가를 중원에 둘 건지 길러를 중원에 둘 건지 뭐 요런 거에서 선택이 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벨링엄 체중을 줄인 건지 근육을 줄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몸을 슬림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좀 맞았다고 보이고, 벨링엄이 뭐 몸빵으로 다 넘어뜨리고 요런 느낌으로 플레이할 거 아니라면 저는 몸이 더 가벼운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리버풀의 미드필더는 소보슬라이, 맥칼리스터, 흐라멘베르거든요. 근데 이 조합 저는 빌라전에서는 꽤 괜찮았다고 봤어요. 그리고 맥칼리스터만 올라온다고 하면 나름 또 괜찮아질 것 같은 그런 조합이긴 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지난 레알 마드리드와의 맞대결에서 맥칼리스터가 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좀 리버풀 팬분들 입장에서는 되살려주길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르츠를 선발에 넣는다고 했을 때 비르츠가 또 얼마나 보여줄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비르츠가 지금 엄연히 말해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챔스는 좀 애매해. 왜냐면 프랑크푸르트전에서는 어시 2개 했고 갈라타사라이전에서는 아쉬웠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 보류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라리가의 팀을 만나면 또 비르츠가 잘할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소보슬라이를 우풀백에 놓고 비르츠를 출전시키고 뭐 요랬을 때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함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중원의 무게감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살짝 우위긴 한데 맥칼리스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놀드의 출전 여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놀드는 지금 리버풀전 선발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컨디션 100% 아니라고 하고요. 회복 프로그램을 그 주 단위로 계획을 하나 봐요. 그래서 8주차짜리 회복 프로그램인데 지금 아놀드가 7주차라고 합니다. 제가 느꼈을 때 뭐 제가 알론소랑 술 한잔 한 것도 아니고 알론소를 100% 알지 못하지만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알론소는 뭐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쓰려고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놀드가 아예 안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필드라는 그 장소 자체가 아놀드한테는 심리적으로 되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부상복귀 경기를 안필드에서 시킬까? 제가 감독이라면 뭐 도파민은 좀 떨어질지언정 저는 투입을 안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아놀드가 건강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발베르데 우풀백이 더 좋아 보여요. 리버풀 상대로는. 어쨌든 간 수비력적인 측면에서는 또 발베르데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놀드 있었어도 발베르데 선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다 종합했을 때는 저는 아놀드 얼굴은 그 잔디에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뭐 벤치샷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벤치에 앉아있는 그 카메라는 무조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승부 예측은 그냥 제 느낌상으로 한번 가면 저는 무승부 예상합니다. 사실 제가 예측하면은 그 팀이 진다는 그런 유언비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무승부 예측했으니까 두 팀 마음껏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 얘기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리버풀이 그러니까 지난 경기 이기고 나서도 약간은 뭐 씁쓸해하는 여론도 좀 있더라고요. 아, 리버풀 이번 시즌 역대급 이적 시장 보냈는데 다시 24, 25로 돌아간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러면 돈 왜 썼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당연히 이적한 선수들을 살려야 하는 건 맞아요. 그 선수들한테 돈을 많이 썼으니까 살려야 하는 건 맞는데, 저는 리버풀이 그런 것들을 지금 뭐 가릴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성적 반등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안정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24, 25 팀컬러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24, 25식으로 압박을 중요시한 그런 축구를 한다고 하면 비르츠 이삭 같은 선수를 그런 압박 강도에 적응시켜가지고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더 세련된 압박 축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응을
결국에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만약에 비르치 이삭 같은 선수 넣고 나서도 압박이 된다? 이러면 이 두 선수의 기술적인 수준이 되게 높기 때문에 상당히 볼만한 축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될지가 중요할 것 같고, 애초에 리버풀은 레온이 십자인대 부상당한 이후부터 저는 살짝 꼬였다고 생각해요. 이번 시즌은 어려운 시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개희 영입이 어쨌든 안 됐고, 그 다음에 레오니가 십자인대 부상 당하면서 그러니까 센터백 3명으로 시즌을 운영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꼬인 시즌이에요. 그래서 뭐 리버풀에게 지금 필요한 건 결국에 시간이고, 슬롯이 지금 상황에서 답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답 찾는 게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보슬라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소보슬라이는 25, 26 시즌 그냥 확실히 스텝업한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였죠? 좀 시즌 초반에 리버풀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소보슬라이다라는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보맘 선언을 했는데 요새도 확실히 인정받는 것 같아서 약간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즌 확실히 스텝업한 모습이 있고요. 지금 리버풀의 위기 상황과 어떻게 보면 딱 들어맞는 플레이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위기 상황에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해야 되나? 지금 말씀해주신 게 리버풀의 발베르데 느낌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네요. 어쨌든 뭐 둘이 직선적으로 뛰는 것도 비슷하고, 빠따가 좋은 것도 비슷하고, 우풀백 가능한 것도 비슷하고, 그런 느낌이 저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보슬라이가 있는 게 이 디아스 누네스 같은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공격진들의 수비 복귀 속도를 잘 챙겨주고 있다. 그래서 수비 숫자 하나 늘려주는 게 진짜 큰 거라 저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기장 끝에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셔틀런을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보슬라이 체중 쫙 빼면은 저는 마라톤 선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타고난 체력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리버풀 빌라전 보면서 한 80 몇 분이었나? 그때도 소보슬라이가 진짜 끝까지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만 80 몇 분에 엄청 빨리 가더라고요. 그거 누군지 딱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녀석이었어요. 그 정도로 소보슬라이는 끝까지 열심히 뛰는 그런 것들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리버풀이 이제는 스타가 많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스타가 많은 리버풀에서는 꼭 필요한 선수입니다. 저는 뭐 팀을 햄버거라고 보면은 햄버거 빵 사이에 치킨 패티만 있으면 그 햄버거의 전체적인 풍미가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치킨이 있으면 그 사이에 토마토도 있고 양상추도 있고, 이래야 그 햄버거의 맛이 가장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소보슬라이가 그런 채소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해요. 뭐 이삭, 비르츠 같은 치킨이나 패티가 있을 때 소보슬라이 같은 선수가 담백하게 그런 것들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리버풀 스쿼드에 소보슬라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미친 활동량, 특유의 킥력, 거기에 등번호 8번까지. 저는 이거 등번호 8번이라는 것도 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제라드의 향기도 어느 정도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제라드의 상징성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리버풀 팬들이 8번에 가지는 그런 생각이 되게 유별나잖아요. 근데 그래도 제라드 이후에 리버풀 유니폼의 8번? 에서 값을 해주는 선수가 그래도 소보슬라이가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라드 이후에.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살라는 제가 봤을 때는 슬롯 감독이 계속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골 계속 넣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어쨌든 살라가 지금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라가 지금 415경기 250골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넣긴 했죠. 살라가 뭐 지금에서야 욕을 많이 먹고 있긴 한데 역대급 리버풀 선수인 건 맞습니다. 그 역대 3위의 기록이래요. 1위가 이안 러시고 2위가 로저 헌트라는 선수라고 합니다. 저 이안 러시는 많이 들어봤는데 저 로저 헌트는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살라가 역대 3위의 기록이고요. 이 살라의 득점을 예쁘게 잘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살라가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188골 넣었고, 그 다음에
FA컵에서 6골, 리그컵에서 4골, 그 다음에 이제 유럽대항전에서 51골 넣었고요. 이 아더는 뭔지 모르겠어. 슈퍼컵인가? 뭐지? 이거는 잘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라가 이렇게 합쳐서 250골을 득점했다. 그리고 살라가 만들어낸 이 유럽대항전 51골이 리버풀 내에서 1위라고 합니다. 2위가 제라드였고 이제 1위가 살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유럽에서는 살라가 가장 많은 골을 넣은 리버풀의 선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살라가 골을 넣은 시간대를 보시면은 살라는 뒷심의 남자예요. 초반이 가장 적고요. 극장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76분에서 90분 넘어서까지가 가장 많이 득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진의 체력이 빠지는 시간대, 수비진의 집중력이 떨어진 시간대를 살라는 아주 잘 공략하는 선수다 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통계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후반전의 남자예요, 살라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살라가 누구 상대로 가장 골을 많이 넣었을까? 이제 1위가 맨유입니다. 16골 넣었고, 그 다음 토트넘 14골, 그 다음 뭐 맨시티, 웨스트햄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맨유, 토트넘, 맨시티 이런 팀들이 결국에는 뭐 컵 대회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라이벌 팀인 맨유 상대로 또 많은 득점을 했다는 건 또 리버풀 팬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득점 페이스라고 해야 되나? 시어러가 400경기 넘긴 다음에 260골 넣었고, 케인은 300경기 조금 넘긴 상태에서 213골. 정말 괴물 같은 그런 득점을 하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 루니, 그 다음 살라인데, 이제 루니보다는 살라의 곡선이 훨씬 더 가파르긴 하죠. 그래서 살라가 저 루니를 역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저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